자, 이번 시간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교육을 받고 사실 안 하다가 이제 공부를 안 했죠. 그냥 시험만 보고 그냥 대충 붙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올해 이제는 어떤 계기로 이걸 또 취득하게 됐는데, 사실은 보안 쪽에 자격증이 좋은 게 많아요. 사실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사, 그것도 엄청 좋고, ISMSP도 좋고, 그 세 개가,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약점 진단원, 이렇게 해서 한 세 개가 이제는 핵심인데, 의외로 이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2022년까지 해서 10년 동안, 이게 나온 지 10년 됐어요. 658명 밖에 없습니다. 보안 약점 진단원은. 근데 이제는 10년 동안 658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게 초창기에 처음에는 이제는 그 전자정부법 아마 시행령인가 아니면 그 행정정보 그 보안 가이드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운영 무슨 이런 지침이 있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에 대한 게 법률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10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겠죠. 그때 만들어졌고, 그런 다음에 이 진단원이 없으니까 초창기에는 이걸 뿌렸어요. 그냥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쉬웠던 거죠. 왜냐면 진단원을 진단원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뿌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1년에 4번, 4번 있어요. 아마 7월부터 있습니다. 하반기에만 있고, 시험에 4번 있고, 매 시험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시험을 4번 볼 거 아닙니까? 이 4번을 볼 때마다 합격자 수는 한 2명 정도, 2명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2명. 근데 3, 4에는 조금 많을 수가 있어요. 특히 4에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시험을 안 보다가 이제 막판에 몰아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1회와 2회는 거의 한 2명밖에 안 나온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시험 난이도가 처음 보면 쉽고 나중에 보면 어렵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려울지 모르는 거죠. 언제 어려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맨 끝에는 아무리 최대로 잡아봤자 10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시자 수가 한 2배, 3배가 늡니다. 뒤쪽으로 가면. 그러면 이건 아무리 많이 합격자를 잡는다고 해도 1년에 한 20명 정도? 그 정도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면 이제 공지를 안 하니까. 그래서 1년에 한 20명이라고 할게요. 이게 크게 잡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안 되거든요. 이제 크게 잡은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 보안약점 진단원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자격증이에요. 물론 이제는 최근에 따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개발 사업이 있고, 그죠? 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보안 컨설팅, 혹은 인프라 취약점 점검, 보안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안 약점 진단원은 개발에도 필요하고, 당연히 보안에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웃긴 게 있어요. 웃긴 게 뭐냐면, 개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코딩이 되죠. 코딩이 되니까 개발을 하겠죠. 당연히 코딩이 되는데 보안을 몰라. 보안하는 사람들은 보안적인 어떤 이제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아는데 결과적으로 코딩을 몰라.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거 이제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이거 자체가 교육을 받아야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 또 이제 교육에 대한 이제 부담도 있죠. 근데 이제 요 그림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 보안약점 진단원이라는 측은 보안기사랑 레벨이 달라요. 보안기사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물론 보안기사도 엄청나게 어렵지만 이제 보안기사는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실기가 쭉 떨어지고 있어요. 2022년도에 확실히 무너졌습니다. 확실히 무너졌고요. 키사에서 KCA로 시험 주관기관이 바뀌었죠. 그런 다음부터 보안기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제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안정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사처럼 될 거예요. 보안기사는 더 이상 보안기사가 고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자, 이제 옛날 얘기예요. 보안기사 어렵다라는 건.
자, 아무튼 뭐 오늘 보안기사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 아무튼 이 보안약점 진단원은요, 개발하는 개발팀에서도 필요해요. 그쵸? 예, 보안하는 업체에서도 이 인력은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사업을 수주할 때 이제 제안서라는 걸 쓰는데, 이제 뭐 ISMS 뭐 컨설팅 혹은 정보보안 컨설팅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뭐라고 얘기하든 그 컨설팅을 할 때 기술적 취약점 진단이나 이런 걸 할 때 보안 약점 진단원을 추가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제안서에. 그러니까 보안회사에서도 굿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소문인지, 그러니까 소문으로 들은 건데, 이건 진짜 그러니까 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소문으로 들은 건데, 이글루라는 보안회사에서도 그 이글루면은 그 뭐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이즈가 좀 큰 회사잖아요. 보안회사에서 이글루 이렇게 쓰나? 이글루. 근데 이 회사에서도 이 보안약점 진단을 가진 사람이 2명밖에 없대요. 없는 거죠. 이건 없는 겁니다. 2명이면. 예, 이 규모가 그래도 몇백 명 되지 않나? 아무리 적어도. 예, 2명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이걸 검증해 줄 수는 없고. 그리고 개발 쪽에서는 이거를 신경을 안 씁니다. 예, 개발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죠?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 개발 쪽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면, 약간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의 60%가 공공이에요, 공공. 소프트웨어가 공공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장 규모가 민간보다 큽니다. 물론 이제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 원래 민간이 커야 되는 건데 그만큼 열악하다 그 소리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공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공사업을 하면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기능적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능적이라는 거는 뭐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거의 반대말, 원래 반대말은 아니에요.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걸 이제 품질 요구사항이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뭐가 있냐면 웹 취약점 점검 하나랑 시큐어 코딩, 즉 개발 보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팀에서도 진단원이 있으면 당연히 이걸 넣고 싶어 하죠. 왜? 수주를 해야 되니까요. 수주를. 그래서 당연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특히 이거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경쟁력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이 뭐 꼭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쓸 수가 있고, 또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 있죠. 얘가 쓰이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용도로 쓰는 거를 그렇게 권고하지는 않는데, 감리죠,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는 5억 이상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그죠? 5억 이상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물론 그거는 이제 법률적 내용이고, 실질적인 거는 금액과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감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감리 안에 시스템 구조 및 보안이 있고, 그 시스템 구조 및 보안 안에 구현 단계에서 이 보안 약점 진단원을 진단 도구를 통해서 진단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해달라고 이 공공에서 제안 요청서, 즉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거예요. 제안 요청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하면 RFP 이게 나오는데, 그 RFP에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을 배치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감리에서 물론 개발 사업에서도 나옵니다. 요즘은 개발 사업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있어야지 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설사 이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수주를 하려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단원을 우리가 우리 보안 약점 진단원 추가해 주겠다, 그죠? 이렇게 제한 전략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진단을 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한 전략으로 하나 이거 넣으려고요. 왜냐면 다른 데 못 넣거든. 없어서 못 넣습니다. 그래서 진단원을 이제 올해 2022년도에 이제 취득을 했고, 이 시험은요, 일단은 뭐 전반적인 이 진단원의 필요성은 얘기를 드렸으니까, 일단은 누가 볼 수 있냐면, 이건 경력이 있어야 돼요.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력 3년차, 취약점 점검 경력 3년차, 개발 경력으로만은 6년차,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거죠. 이런 제약 조건, 응시 자격에 이런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제 아카데미.키사, 얘가 뭐
이 사이트가 여기죠. 아카데미 키사.or.kr 그 키사 사이버 보안 인재 연구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올해는 끝났으니까 지금 12월 말이니까요. 이 교육 신청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여기 요거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교육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22년도인데 요 탭의 공지는 조금 늦게 올라옵니다. 보니까 이거는 매년 4월 정도에 여기가 갱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3년도 거는 여기는 4월 정도에 올라오는 거고, 여기 한번 봐볼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기본 과정 온라인, 그죠? 이런 건 우리는 필요 없다, 그죠? 공무원 대상과 관계없죠. 보수 교육은 이거는 이제는 진단원은 매년 교육을 하루 동안 6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단지 보수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있는 자격증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자격증도 뺏을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진단원 활동을 할 사람들은 그때 보수 교육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6번 정도 있죠. 이걸 가지고도 사실은 이 진단원이 진단원 수가 몇 명인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1년에 한 번 하루씩 그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1차, 2차, 3차, 6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1차에 최종 모집 인원을 봐보는 거예요. 80명이잖아요. 그러면 68에 48이네요. 6번이니까. 그러면 480명 정도가 활동한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키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480명은 아니고 658명, 그죠? 2022년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658명의 진단원이 있다. 그리고 매년 20명씩 늘어난다. 그거는 저의 추론입니다. 그건 추론이고. 자, 그리고 진단원 양성교육, 이제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6번, 그래서 광주, 부산이 있는데 1차와 2차는 거의 약간 미달되는 것 같아요. 미달되는 것 같고, 왜냐면 광주, 부산이니까. 특히 전라도 광주에서 하는 거는 이제 거의 미달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유롭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부터 6번. 그러면 교육을 한 번 받으면 5일짜리를 받으면 시험 응시를 3번 할 수 있어요. 3번. 그러니까 이 교육 끝나고 만약에 이 부산에 7월 4일자 교육을 받았다고 쳐봐요. 그럼 7월 8일에 끝나죠. 그러면 이제 시험이 1차 시험이 7월 16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은 자동 응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보면 소멸되는 거예요. 안 보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번을 내가 지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뭐 2에서부터 4회차 아무 때나 볼 수가 있고, 혹은 1년 후에 그 다음 연도에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연도 넘어가면 소멸입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진단원의 시험을 보려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7월 16일 날 1차 시험이에요. 그럼 7월 16일 날 이 1차 시험을 보려면요, 이거 봐보세요. 7월 25일, 서울에서 하는 게 7월 25일이에요. 그래, 이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시험을 못 보는 거죠. 빨라봤자 8월 20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7월 16일 날 요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6월 달에 광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과, 혹은 부산에서 받은 사람, 혹은 작년도에 했던 사람, 근데 교육을 받은 사람. 근데 생각보다 작년도에 했던 사람은요, 초반에 안 보고 끝에 봅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그런 건 오해하지 마세요. 뭐 처음에 보면 유리하고 나중에 보면 불리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 만약에 진단을 보게 된다면, 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올해 처음 한다면 광주가 됐건 부산이 됐건 뭐 내려가면 되죠. 뭐 내려가서 교육을 받고 1번, 2번, 3번. 그러면 9월 17일이 마지막 시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9월 17일이 마지막 시험이니까 가능하면 9월 19일 교육도 같이 신청을 또 해두는 거예요. 왜? 이것까지 보려고. 연달아 4번을 보겠어요, 저라면.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 붙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시험을 본 다음에 그 피드백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시험 본 다음에 피드백이 없으면요, 그거는 이제는 완전히 이제 꽝이 되는 거죠. 왜? 그거는 이제 뭐를 적이 없잖아요. 내가 뭐가 문제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격시험을 보고, 자격증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일괄 배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도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장관 도장을 수시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이건 제 그냥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진단원 시험을 이제 만약에 이제 취득하게 되면, 이러다가 이제 보안약점 진단원 뭐 이건가? 이제 이걸 주는 거죠, 이거를. 근데 이제 요게 행안부 장관이니까, 이게 저도 8월
20날 붙었는데 이 종이를 받은 건 뭐 12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그때 받았어요. 엄청 늦게 주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시험은 이제 이건 이제 인베스트 카페인데, 이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제가 요게다 좀 올려놨어요. 소프트웨어 보안 진단 가이드 올려놨고, 자, 일단은 이런 자료들은 어디 있는지 그거부터 일단 한번 볼게요. 이제 요게 보면 이제 ki사.or.kr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게 보면 지식 플랫폼이라는 데가 있고요. 여기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여기 이제 메뉴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가이드라인 안에 전체를 보면 뭐 쭉쭉 있는데, 여기 파이썬 시큐어 코딩 가이드, 이게 이제는 작년인가 올해인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나옵니다. 파이썬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랑 관련 없다. 왜? 우린 진단을 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가이드,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갖고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이 밑에 보면 개발 보안 가이드라고 있는데 이건 안 봐도 좋습니다. 근데 이걸 위주로 나온다. 물론 가끔 요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일부 정말. 근데 여기 어느 정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요게 이제는 그 가이드가 이제 그 내용이죠. 이게 이제 2021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고, 이게 이제 이 바뀐 걸 기준으로 2022년도에 적용이 됐어요. 2022년도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용이 된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보안 약점이 47개인가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47개에서 이게 49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49개예요 49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뭐냐면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많이 나왔죠. 새롭게 추가된 거, 새롭게 추가된 거, 기존에 가이드 없었던 거, 그죠? 그 위주로 많이 나왔고, 물론 이제는 고전적으로 중요한 거는 항상 나옵니다. 그럼 고전적으로 중요한 거는 도대체 뭐냐? 이제 이겁니다. 보안 약점 진단원 툴로 실제 진단을 하다 보면 그 자주 나오는 보안 약점이 있습니다. 그 자주 나오는 보안 약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거로 도배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업로드 취약점, 뭐 이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일단 요 이수시험 가이드, 이거는 이제는 요거는 이제 인터넷상에는 없고, 진단원 시험을 보면 교육을 받으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시험 안내서예요. 시험 안내서고, 자, 이거 잠깐 볼게요. 뭐 6년 이상 보안 경력 3년 이상인 자만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격 취득 1년마다 8시간 수료를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 그죠? 근데 보수교육 미수료 시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자격 정지. 그러니까 다시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 그런 뜻인 거죠. 결과 자격증이, 우리나라 법률은요 자격증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수시험의 그 점수는 70점 이상. 근데 이제 70점이 쉽지가 않습니다. 70점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다른 거고,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간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뭐 시간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결론은 이 시험이 중요한 게 이거죠. 1교시와 2교시가 있다. 이론과 실습. 뭐 이론과 실습이라고 해서 뭐 문제를 푸는 게 다르냐, 조금 다르긴 한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진짜 의미가 있는 건 이겁니다. 배점에서 2교시가 60점이라는 거예요. 60%라는 거예요. 근데 1교시는 40%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똑같은 문제가 두 개가 있을 때 6대4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교시의 점수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1교시를 잘해도 2교시가 기본이 안 되면 절대로 못 붙어요. 절대로.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 이 2교시는요 실수로, 뭐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한 거일 수도 있고요. 실수로 하나에서 2개 정도는 틀릴 수가 있어. 하나에서 2개 정도. 근데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럼 여기를 거의 100점 받아야 돼요. 그러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를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자, 아무튼 2교시를 잘해야 된다. 결론은 2교시가 단락의 합격에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제가 2개 정도 틀릴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것도 이 8점짜리 이걸 틀려야 됩니다. 뭐 이걸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밑에 걸. 자, 그래서 지금 총 10문제 잖아요. 그죠? 10문제고, 저도 옛날에 처음 떨어졌을 때 이게 틀린 것 중에 하나가 8점짜리인데, 코딩에 베이스
64가 나왔어요. 이제 베이스 64라는 거는 인코딩이잖아요. 인코딩. 그죠? 인코딩이에요. 근데 패스워드를 인코딩을 한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인코딩을 했으니까 패스워드를 암호화 안 했네? 그지? 그 암호화를 안 했구나. 그래, 암호화를 안 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썼다 이거죠. 근데 이게 틀린 거야. 왜 틀린 거냐면, 이거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쓴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 암호화 알고리즘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아마 그 제 말뜻을 이해하시는 분이 할 거예요. 아무튼 진단원 교재에서는 베이스 64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암호화 자체를 안 했다. 인코딩은 암호화가 당연히 아니니까. 그죠? 예, 그걸 문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시험에 맞춰서 우리가 보는 거지 뭐 이 시험을 우리한테 맞춰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쭉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그 X 문제, 처음에 동그라미 X 문제, 이거는 그냥 제 경험상 6문제가 나오는데, 4개가 동그라미고 2개가 X입니다. 예, 그냥 경험상. 근데 뭐 점수에 큰 영향이 없어요. 이거 뭐 다 틀린다 하더라도 여기 1교시에 40%에 1점짜리 밖에 안 되는 거니까 실제 0.5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0.5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자, 아무튼 그리고 요런 객관식, 요런 객관식 문제. 그래서 정적 도구로 가장 검출할 수 없는 보안 약점은 뭐냐? 뭐 객관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고 뭐 스택 메모리 영역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 보안 약점의 이름은 뭐냐? 참고적으로 보안 약점의 명은요, 시험 줍니다. 종이 한 장으로 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초기값을 할 때 이러한 문제가 있다. 버퍼 오버플로우인지 뭐 그거 같기도 한데, 아니면 초기화되지 않는 변수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거는. 그러면 그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제는 만약에 이 예제는 이 답이 초기화되지 않는 변수, 그러니까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았다, 혹은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뭐 둘 중에 뭐 하나일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이 답이라고 쳤을 때 초기화되지 않는 변수와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는 다 뭡니까? 구현 단계의 보안 약점이에요. 1교시에서는요 구현 단계의 보안 약점보다 설계 단계의 보안 약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교시가 구현 단계 보안 약점이 나오는 겁니다. 2교시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해하지 않게, 이 가이드가 지금 구현 단계에 돼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이 가로, 그죠? 가로인데 이거 엄청 중요하죠. 이거 예제로 나왔지만 이거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CSRF죠. CSRF는 2022년도 그 진단원 2교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1교시에서도 나왔어요. CSRF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 4점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CSRF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CSRF는요 취약한 코딩은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취약한 코딩은 없어요. 단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CSRF를 설명하는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CSRF가 뭐냐,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걸 안 하면 뭐가 문제냐, 이런 거를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형태로 출제가 된다 라는 거고요. 자, 이제 뒤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다음은 이제 뭐냐, 딱 보면 이제 메인 함수가 있잖아요. 자바 코드인데, 자,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그냥 하나를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자바 코드라는 게 이제는 원래는 자바 코드가 이제 3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3가지까지는 필요 없고, 첫 번째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PC에서 돌아가는 자바 프로그래밍,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웹,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엔 썼는데 지금은 전혀 안 쓰는 거예요. 애플릿인가? 애플릿?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여기 메인 함수가 있잖아요. 모든 언어는 어디에서 시작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모든 언어는요 메인에서 시작해요. 그러면 C 언어도 메인이고요, 그죠? C 언어도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다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어. 모든 코딩의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소켓 클라이언트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얘기하는 게 뭡니까? 통신 프로그램인 거죠. 통신 프로그램, 그죠? 근데 소켓이 뭐지? 그러면 뭐 볼 자격이 없는 거고요. 이미 그건 얘기할 게 없는 거고요. 통신 프로그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저의 그 합격의 그 핵심이었는데, 첫 번째는 소켓은 취약한 API에 있어요. 만약에 웹을 개발할 때 소켓을 쓰면 취약한 API니까 자바의 보안 기능을 쓸 수 없다. 이게 딱 지금 제가 말한 게 이게 그 가이드 문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취약한 API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게 IP가 있잖아요. 요게 IP. 요 IP를 이렇게 해서 입력값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력값. 그러면 이건 입력값을 받아서 요 IP가 지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취약점도 존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메인 함수가 있잖아요. 이 메인 함수는 뭐죠? 제거되지 않는 디버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웹일 때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 봐서 이게 웹인지 일반 애플리케이션인지 이거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만 봐서. 왜냐면 웹도 이렇게 메인 함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디버그 코드로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지워야 되는데 안 지울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붙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붙냐? 그 70에서 간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 세 개를 다 지적해요. 이 세 개를 저는 다 지적했어요. 이거 뭐 코딩 엉망인데? 이거 뭐 보안 약점 하나 쓰려는데 한 개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쭉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 코드에 이제 입력 데이터 검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입력 데이터 검증이니까 일단은 정답은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자바에서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야. 야, 그래, 그거 맞는데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바에서 이런 거 소켓 클라이언트 같은 걸 쓰면 뭐 자바의 보안 기능을 못 써. 이런 거 쓰면 취약한 API에 취약하다고 나와 있어. 가이드에. 그 말도 여기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점수를 받은 거죠, 사실. 자, 그리고 쭉 봐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보고 야, 이거의 보안 약점을 써라. 근데 사실은요, 이 코딩이 완전하지 않는 코딩이에요. 이것만 보고 이게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로깅. 이거는 코딩을 할 줄 알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고 이걸 갖고 아무리 위대한 개발자가 이걸 보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몰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코딩의 실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영어를 보니까 로그인이네. 로그인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get valid니까 얻는데요. 그죠? valid 올바른 유저 아이디를 얻는데, 근데 그게 뭐 널과 같대. 그럼 비었단 얘기죠. 그러면 뭐를 한대. 그럼 유저 아이디어가 비었나?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 갖고 솔직히 답을 못 쓰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볼 땐 답을 못 쓰는 게, 저는 이거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뭐냐면 비밀번호 5회 이상 틀리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걸라는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코딩을 모른다고 못한다는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이거는. 왜? 코딩을 잘해도 이게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 패턴과 이런 단어를 갖고 유추하는 방법, 이런 코딩, 이런 특징이 나오면 얘는 어떤 취약점이야, 이런 유추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쓰는 거겠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막 말하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합쳐졌다 이거죠. 이런 거는 1교시에 나오죠. 이런 거는. 근데 이렇게 개정돼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뭡니까? 다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뭐 2022년, 2023년도에서 당연히 이거는 계속 나올 수가 있다.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저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꼭 봐야 되는 거, 그죠? 꼭 봐야 되는 거 넘어갑니다. 이런 건 그냥 진단 항목 준 거고. 자, 그래서 이수시험 가이드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이수시험 가이드를요, 제가 올려놨는데 조금 옛날 거를 올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제가 잠깐만요. 이수시험 안내서, 이게 이수시험 안내서인데, 이건 똑같은 거고, 제가 혹시나 해서 2022년 이거네. 이게 최신 거네. 근데 뭐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게 이제 2021년도 맞네요. 2021년도 이수시험 안내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있었냐면 이것 때문에, 여기 보면
딱 명확하게 뭐가 추가가 됐는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중요한지 딱 명확한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제가 갖고 있었고, 2022년도에 이수시험 안내서는 이겁니다. 이건데, 뭐 똑같아요. 제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 이거 다 똑같은 거고, 네,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2교시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동그라미 X, 이렇게 넣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보안 약점, 뭐, 이거는 이제 객관식인 거잖아요. 객관식. 그죠? 쿠키는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자, 저는 이제 보면, 여기 영어로 라스트 로그인이네? 이건 HTTP 응답 분할이구나. 딱 이렇게 알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코딩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는 진단원 교재의 문장 중에 가로를 넣은 거. 이런 게 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뭐 똑같은 이제 예제 보여주는 거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뭐 대칭키, 그죠? 암호화키, 128비트 이상, 뭐 2048 이상,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리고 쭉 있고요. 뭐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2교시에서 취약점 보고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코딩이, 여기 예제가 좋네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코딩의 라인 수의 그 코딩을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그거에 따라 점수가 하늘과 땅 차이다. 그죠? 뭐 이론만 쓰면 안 된다. 뭐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니까요.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진단원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배포된 자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올리긴 했는데 이게 옛날 걸 올렸네요. 그죠? 이수시험은. 자, 옛날 게 더 좋습니다. 솔직히 옛날 게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기출문제 복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X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런 형태로. 이거는 그 다음에 필기, 그죠? 필기 형태로. 이렇게 SQL 인젝션. 이제 요새는 SQL 인젝션 잘 안 나와요.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진단원 시험을 보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여기 있는 게 이제 요거거든요. 요건데 이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시험 끝난 다음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왜? 내가 붙고 싶을 때 언제든지 붙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시험을 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집에 가지 말고 거기 옆에 가면은 커피숍 하나 있습니다. 타면탄스 있어요. 거기 가서 지금 저도 보면 여기 보면은 2021년도 진단원 시험 22년 7월 8월 9월 10월 다 정리가 돼 있죠. 왜? 내가 붙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붙고 싶거든. 그리고 누구나 붙이고 싶거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까 제가 연달아 보면 이 장점이 뭐냐, 요거 아니네, 그죠? 연달아 보면 장점이 뭐냐면 시험을 갖다가 뭐 1회 때 떨어질 수 있어요. 2회 때도 떨어질 수 있어. 근데 똑같은 문제로 떨어지면은 죽어야죠. 예, 그건 바보죠. 예, 왜? 똑같은 문제로 왜 떨어지냐? 이걸 안 해. 저처럼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거야. 이런 행동을. 예. 기출 문제도 없고 자료도 없으니까 인터넷에 자료 없습니다. 진단원은 자료도 없어요. 피아도 자료 없죠. 사실 인터넷에 피아 기출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자료도 없으니까 내가 시험을 보면서 자꾸 떨어질 때 그거를 만족한 점수가 안 나올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 볼 그 시간에 이걸 다 정리해 놓고 그걸 가지고 똑같은 건 다시는 안 떨어진다. 그런 형태로 가야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예, 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 미팅 내용? 이거 그죠? 미팅 내용 있죠? 예, 이건 뭐냐면 진단원을 한 3년 동안 떨어진 사람을 만나서 재작년이죠. 21년 말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가이드를 들은 거예요. 예, 들은 거. 왜? 그 정도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지. 뭐 노력도 안 하고 이제 뭐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증이니까. 10년 동안 고작 658명밖에 합격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단원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랑 기출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1월 초인가 뭐 그때쯤에 한번 리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